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 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한 주가 됐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네. 장마.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면 얼마나 빨리 늙을까. 그 예전에 누가 그러셨다던데. 뭐라고? 20대 땐 시속 20km로 10km, 30대 땐 30km로 60대가 되니까 시속 60km로 그리고 하루는 엄청 긴데 1년은 너무 짧다고. 그거를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갈수록 이제 점점점 나이 70, 80에는 시속 80km, 시속 70km로 후닥 지나가 버릴 거니까 마치 불안해지잖아요. 네. 죽음이 점점 더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이 삶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속노화? 저속노화. 그렇지. 저속노화인데 나는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20대 때는 시속 20km라고 인생이 속도가 20km인데 느린데 나이 들수록 빨라지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치. 맞아. 기억하는구나. 네. 역시 박동훈 부장님.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시간의 개념을 뭘로 가냐면 우리는 기억으로 개념을 해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 어떤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인데 되게 그 외에 찰나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온 순간이 있어. 그거는 우리가 왜 지나고 나서 그 순간을 생각을 하잖아. 이를테면 나 이렇게 수능 보러 갔는데 눈이 쏟아져서 마침에 그 길을 달려가는 그 몇 분간 이건 우리가 엄청나게 세세하게 다 기억을 하거든. 이거는 데이터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은 기억에서 싹 사라지냐면은 늘 매일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매일 내가 회사 가면서 했던 것들은 당장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내가 지난주에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만약 월요일 저녁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떤 콘서트라든지 무슨 어떤 취미 동호회 교실을 가잖아요. 그거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하십시오. 그럼 결국 이거네요. 다채롭게 뭐예요? 살아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인생이 짧아진다, 빨리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늘 했던 일들만 반복하는 삶은 기억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1년을 보면은 새로운 일을 한 게 없어. 근데 우리가 20대 때는 뭐예요? 사람을 만나면 첫사랑이야. 뽀뽀하면은 첫 키스야. 그리고 첫 실연이야. 이거는 우리가 되게 기억이 생생해. 근데 사랑을 뭐 여러 번 하거나 아니면 왜 직장도 첫 직장에서 처음 했던 막 이런 거는 기억에 남는데 늘 하던 일들은 나는 지금도 논스톱 처음 촬영 나간 날은 되게 생생하거든요, 기억이. 근데 드라마를 계속 한 10년째 반복해서 찍은 어느 날의 기억은 잘 안 나거든. 그래서 내가 읽은 책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나이 들어서도 50, 60이 넘어서도 느리게 살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도해보는 일이 많아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시도한 일은 우리 기억에 정확하게 각인이 된다는 거죠. 복직한 다음에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았나 보네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박 부장님의 지금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인지적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뭔가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의 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퉁쳐버려요. 이거 어제 했던 일, 오늘 했던 일, 내일 하는 일 더 똑같네? 퉁쳐서 기억에 이걸 안 해. 근데 우리는 뇌는 어떤 그게 있냐면 이를테면 왜 우리 엄청 무서운 경험 있잖아요. 네. 기억에 확 남잖아. 그거는 뇌에서 따로 분류를 해. 야, 이거 하다가 여기로 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내가 뭐 이렇게 북한산 어디 비봉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발 미끄러져 죽을 뻔했어. 이거는 기억에 되게 생생하게 남는단 말이야. 네. 근데 늘 반복하는 일은 자극이 없어. 그래서 아마 박 부장님이 한 주가 금세 갔다고 느끼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 작가님은 그래서 속도가 요즘 좀
줄어들었습니까? 많이 줄어들었고요. 요즘 뭐 이렇게 새로 하는 것들이 많고. 네. 근데 저는 항상 새로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역시 독서죠. 새로운 책을 읽는 건데 이번 주에 저는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한 권 또 읽었어요. 무슨 이게 책이길래.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 따끈따끈 흥미진진. 심지어 이제 2025년 6월 16일 일세 발행일이니까. 잉크가 안 말랐겠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사실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그 정지우 작가님이라고 네. 이분이 이제 작가이자 문화평론가이자 저작권 분야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들어본 것 같아요. 저작권 분야 변호사.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막 이제 다양한 매체 인터뷰 많이 하시고 네.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작가 더하기 변호사라는 어떤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중복된 아이덴티티를. 근데 이분이 이번에 새로 내신 책이 제목이 AI 글쓰기 저작권입니다. 이 책 나도 받았구나. 지난번 우리가 좋아하는 그 네. 마름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굉장히 얇은 책이던데요. 얇은데 그렇죠. 저는 이 표지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 써 맞아요. 있고 131쪽이야. 예, 그리고 저작권 써 있어서 음. 머리 아픈 책 같은데 그리고 저는 안 읽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이게 나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책을 접하는 자세가 뭐냐면 네. 이게 이제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그 사람과 같이 한 시간을 보낼 때 그 한 시간을 길게 느낄 수 있고 아주 짧게 느낄 수 있어요. 길게 느끼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게 아주 중요한 어떤 뭔가를 가르침을 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저자 강연을 듣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한 시간이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요. 근데 나는 지금 회사에서 억지로 지금 저기 무슨 끌려와가지고 이 저자 강연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냥 연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앉아있다. 그 한 시간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끝나고 나면 그 한 시간은 기억에도 안 남겠죠. 저는 이 책을 딱 보고 내가 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나는 AI 시대에 글쓰기가 과연 어떻게 될까가 난 너무 고민이거든. 네.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왜 그동안 사람들은 항상 이 창조성, 상상력, 독창성 이런 거는 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이건 이 신과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영감에 기원한 것이고 우리 인간 영혼의 핵심이라고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기계가 발전해도 인간의 수족에 불과할 뿐 이 인간 영역의 핵심인 창조성을 대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네. 21세기 네. 초만 해도 당연한 믿음이었어. 근데 이제는 챗GPT가 나오고 나서 글을 너무 잘 쓰잖아요. 챗GPT가. 이런 시대에 그러면 과연 글쓰기는 무엇일까? 이제 이분은 특히나 이제 대학생 때 이분은 이미 정지우 작가님은 대학생 때 막 이 청춘 인문학 막 이런 책을 출간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간 매일 쓰는 작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챗GPT가 나왔는데 이게 훨씬 더 글을 나보다 더 쉽게 금세 그냥 뚝딱뚝딱 써. 나는 막 책 글 한 편 쓰려면은 막 몇 시간을 고민해서 쓰는데 얘는 그냥 주제어만 던져주고 이렇게 한번 맞춰 써봐 하면은 후루룩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글쓰기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챗GPT가 활약하는 시대에 글쓰기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작가님들은 훨씬 더 다가올 거예요. 위협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있죠. 실은 작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이를테면 왜 의료 인공지능 왓슨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다들 이제 의사들은 큰일 났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이 변화가 내 인생에도 뭔가 바꿔놓는단 말이야. 자, 뭐냐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AI가 발달하면 왜 수학적인 문제 막 이렇게 단순 복잡한 계산 같은 거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인간은 그냥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지식인이 많았어요. 그중 한 명이 누구냐면 1995년에 노동의 종말을 쓴 제레미 리프킨이에요.
제레미 리프킨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통역이나 번역 같은 단순 반복 지식 작업은 사라진다. 번역 프로그램 자동 통역기가 나올 거다. 근데 소설을 쓰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창작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95년도에 그 책을 읽고 나는 96년도 MBC PD공채에 지원을 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인공지능이 요즘은 왜 영상도 너무 잘 만드는 거 알아요? 네네. 와, 나 보고 깜짝 놀랐어. 막 그 수십 명의 스태프가 붙어서 찍고 편집하고 만들어야 되는 영상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막 쉽게 생성해내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정지우 작가는 이제 우리는 둘 중 하나가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예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이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요?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단순한 손발을 쓰는 단순한 일을 오히려 인공지능이 못해요. 아니 인공지능은 못하는데 사람은 하기 쉽지. 아니 사람은 하기 쉬운데 지금 인공지능이 몸을 갖게 되는 로봇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로봇 산업 따로 가고 있었고 인공지능 따로 가고 있었는데 로봇에 그렇지. 인공지능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 그것도 이제 아까 제레미 리프킨이 창조성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단순 노동도 단순 작업도 진짜? 이제 우리 일이 아니에요. 와. 그동안은 그나마 사실은 왜 인공지능이 단순 작업은 너무 싸니까 임금이 싸니까 굳이 그것까지 로봇이 대체할까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온다는 거지. 그럼요. 지금 예를 들면 예를 들 것도 없지. 지금 어차피 지금도 미국의 아마존 물류센터에는 그 이전에는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물건을 위로 이렇게 싹 무거운 거 쫙 올려주는 그거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세밀한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휴머노이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글쎄 그 위에 관리자 정도 남았나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 보수하고 뭐 그런 일만 하겠지 누군가가. 로봇 보스도 로봇이 하죠. 로봇 보스도 이제 로봇이에요? 그럼요. 로봇 보스도 젠장 망했네 이제 우리는. 로봇이 하고 로봇을 만드는 것도 로봇이 만들고. 그렇죠. SF 영화에 나오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죠. 나중에 로봇만 남고 인간은 다 사라지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제레미 리프킨이 AI에 대해서 얘기한 거가 금방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AI에 대해서 세웠던 가설들 있잖아요. 뒤집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생각보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돼? 박동 부장님 생각은 이런 시대에. 놀아야죠. 이게 근데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놀아야 그러니까 될까? 이제 사람한테 어떤 생산적인 일을 사람한테 기대하기보다는 사람보다 뛰어난 AI와 로봇들과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렇지. 인간이니까 존엄성과 생존과 복지를 우대해 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 그냥 그거 하나 자체로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거 제도로 빨리 가는 수밖에 사실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에서도 업무도 지금 생각한 거 이상의 속도로 맞아. 예, 지금 나의 생산성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어떡하나? AI가 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으니 이제 인간은 먹고 마시고 쾌락만 즐길 일밖에 남지 않은 걸까? 라는 이제 저자가 이제 그런 정주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앵거스 디터니슨 그 절망사 있잖아요. Death of Desperation. 나는 미국에서 증가하는 그 절망사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중산층 육체 노동자들 자신들의 일을 다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공장이 다들 세계화로 인해서 해외로 그냥 뭐 남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중국 같은 데로 다 이제 생산 영역이 다 옮겨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그 백인 육체 노동자들이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면은 쾌락만 즐기면 되는 거 아니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절망이에요. 내 삶에 의미가 없어지거든. 네. 내가 뭔가를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 그리고 내가 하는 거는 나보다 기계가 더 잘한단 말이야. 이 책에서 이제 저자는 그래서 정지우 작가는 여기에 대한 답을 네. AI 시대에 우리 인간은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각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이제 좀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출판계에서. 그래요? 뭐지? 하버드 심리학 박사가 뭐가 이렇게 출신 어떤 작가가 우리나라 분요? 우리나라 작가 이 베스트셀러를 써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버드 심리학 박사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게 이제 드러나고 학력 위조라든지 이분이 내세운 모든 경력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제 그 삶을 이제 생을 스스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요 누구나 책을 한 권을 뚝딱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작가가 쓴 게 그냥 그거야. 그 자식은 이제 부모로부터 거리가 좀 두어져야 자식이 잘 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책은 이제는 챗GPT나 인공지능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육아 관련 서적, 심리학 서적, 뭐 아동 심리학 이런 책 한 10권만 읽고 거기서 짜깁기를 하잖아요. 네. 그럴듯하게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서 차별화가 안 되지.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차별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하버드 출신이고 그리고 막 그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작가나 학자들의 추천사를 다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이분의 이력을 보다가 아니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다 했다고? 임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걸 다 했다고? 뭔가 타임라인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의 이제 이걸 하는데 이게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가짜라는 게. 네. 드러나 버리고 나니까 이분이 근데 정지우 작가는 사실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는 AI가 너무나 쉽게 글을 써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글을 가지고 변별력을 얻어내기는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그럴듯한 글을 쓰고 그 글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이름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삶을 살아갔거든. 네. 이제는 글은 누구나 다 대충 비슷비슷하게 그럴듯하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이제는 삶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일단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삶으로서 내 글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네. 왜? 그렇지. 그동안은 우리가 글을 잘 써서 그 글로써 이름을 문명을 내가 날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브랜드를 키워서 그 다음에 내 삶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브랜드를 내 삶을 먼저 잘 살고 그걸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거야. 일단 삶이 우선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걸 대체하더라도 나의 삶은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없지. 이를테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책에서 썼던 얘기인데 알파고가 인간 고수를 이창호나 뭐 인간 고수를 꺾어도 그 바둑 이제 전공하는 대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너 어떡할래?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바둑 더 잘 두는데 너 이제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리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둬도 바둑을 두는 그 즐거움은 모르지 않느냐. 나는 바둑을 두는 즐거움을 안다. 그래서 나는 인공지능이 나보다 잘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바둑을 계속 둘 것이다. 왜냐? 바둑을 두는 그 순간 난 즐거우니까.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보다 앞서서 잘하게 될 거거든. 근데 챗GPT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나는 내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글쓰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앞으로 글쓰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 챗GPT 동원하면 글쓰기가 너무 쉬워지거든. 글쓰기가 쉽긴 쉬운데 응? 하지만 그 디렉션은
디렉션은 정말 잘 줘야 돼요. 맞아요. 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정리를 좀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작업을 하시죠. 예전에는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조사해서 또 그거를 알기 쉬운 언어로, 그러니까 알기 쉽게 요 개념을 설명하는 거가 핵심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에. 바쁘고 그 관리 범위가 큰 사람 의사결정자한테 짧은 시간에 거지, 그러니까. 예, 떠먹여주는. 그렇지. 예, 근데 그 밑에 광범위한 리서치를 해야 되는 일도 힘들었고, 이렇게 쉽게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제가 1년을 쉬고 와서 그 사이에 AI가 크게 발달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일단 그 광범위한 조사 과정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아하. 한 일주일 걸려도 한 70점짜리가 나와야 될 일을 15분 만에 90점짜리를 만들어내니까. 와. 그런데 그 90점짜리를 만드는 게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이지. 내가 넣는 프롬프트가 한 A4 한 반 장에서 한 반 장 정도는 넣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요 시장에 요러한 일들이 있었고, 내가 볼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이 도메인 지식, 이 분야의 지식하고, 내가 그 관찰한 단편들로 나는 이러한 가설을 내가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내가 요렇게 알고 있고, 내가 관찰한 바는 이런데, 그래서 난 요렇게 갈 것 같은데, 네가 이제 요 뼈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검색하고 찾아보고 다 읽어봐가지고 내 가설이 맞는지 와, 틀린지. 그렇게 까다롭게 일을 시켜? 그렇죠. 까다롭게 시켜야 돼요. 검증을 근데 이거를 하고, 인간한테 이렇게 시키면은 욕 먹을 거 아니야. 인간한테 시키면 욕 먹고 제대로 그리고 못하고 갑질이라고 저기 그렇지. 뭐야. 갑질이라고 그러고 이 시간 안에 못해요. 못하지. 그 시간 안에 절대 못하지. 예. 그리고 A란 개념하고 B 개념이랑 이렇게 상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잘 이해는 못하겠다. 오케이. 상관성 있을 것 같은 데까지가 나의 능력인데 나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이거를 리서치를 해서 이들의 관계를 한번 쉬운 언어로 밝혀봐라. 이렇게까지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주잖아요. 정말 뛰어난 보고서가 나와요. 와, 예, 그렇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어떤 팀을 무슨 뭐 그런 컨설팅 회사 한 팀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게 나와요. 아니 누가 그랬어. 박사급 연구원 한 5명 데리고 일시키는 분위기 그런 기분이라고. 네, 근데 제가 이거 20불짜리 챗GPT로 이 정도 냈는데 200불짜리 챗GPT 월 200불짜리는 어떻게 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해서 걔가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요런 개념들이 뛰어난데라고 짚어주고 이거를 내가 10분 안에 이거를 처음 보는 의사결정자한테 설명할 수 있는 짧고 쉬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해줘. 자료를 만들어줘 하면 또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의 그 인포테인먼트 OS는 스마트폰 뭐 iOS, 뭐 애플은 iOS, 안드로이드 폰은 안드로이드. 딱 단순하지만 자동차는 되게 다층적이에요. 그 개념들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해서 자동차 OS의 역할을 하는 완성차 OEM, 그 다음에 뭐 그 전장 부품 회사, 솔루션 회사, 그리고 여기 빅테크의 OS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오케스트라를 비유를 해갖고 딱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졌어요. 져서 저는 져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좋지. 이제 내가 내 도메인 지식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내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인사이트는 있으니까
요거까지 정복되면 뭐 이제 짐 싸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되게 편하게 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지금 사실 나는 박동 네. 부장님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뭐냐면 네. 앞으로는 자신의 어떤 그 정확한 뚜렷한 그게 있고 경험이 있고 이 시장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나름의 어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챗GPT를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생산성은 진짜 몇백 배로 이제 커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챗GPT는 진짜 거의 그냥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 챗GPT를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왜 예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증폭기예요. 앰플리파이어야.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의 능력은 엄청나게 커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몇 배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 나는 이게 앞으로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와 결합을 하면서 지금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소수가 어떤 하여튼 좀 그래. 근데 좀,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미래 세대, 후속 세대들이 도메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이 친구들은 여기 진입하기도 전에 기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또 젊은 친구들 보니까 잘 써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많이 지워지거든요, 또. 그렇구나. 기억이 지워지면서 경험도 지워져요. 근데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 많이 흡수하고 그땐 또 기억 속에 맞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또 잘 녹여내면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근데 그 젊은 세대 안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간접 경험이라도 많아야겠다. 그렇지. 간접 경험이라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중에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나이는 젊은데 호기심 없는 어른보다 훨씬 깊이 있게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걸 잘 쓰면 이른 나이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AI의 능력이 커지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갖지만 자기가 그렇게 띄엄띄엄 살지 않는다면 열심히만 살면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지금 AI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초기랑 생각해 보시면 기회가 또 얼마나 많아지냐. 그럼요. 요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기회 많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박동 부장님 말씀이니까 믿겠습니다. 한 가지 좀 그냥 정보를 드리자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AI에 관해서 실용적인 팁이나 큰 줄기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근데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어떤 분야이든지. 그래서 유튜브 채널 중에서 티타임즈 TV라는데 혹시 아세요? 티타임즈 TV? 아니요, 몰라요. 티타임즈 이게 아마 인터넷 매체일 텐데 IT 쪽에. 기사로는 몇 번 본 것 같아요. 네, 아마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여기 구독하셔서 여기에 요즘에 한 주제 절반은 AI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게 어차피 일반 매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들을 만하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그리고 찾아보시면 이 중에서 막 굉장히 학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용적인 정보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따라가지 않아도 요거는 일주일에 한 두세 개는 꼭 찾아서 보면서 발 맞춰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생존이. 알겠습니다. 역시.
저는 이 책이 이제 정지우 작가님의 네네, AI 글쓰기 네. 저작권이라는 책을 다가 조금 이렇게 되게 인상적인 대목은 이게 있어요. 네. 아까도 잠깐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많이 강조를 하시면서 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서로의 시간을 빼앗아서 서로의 삶을 만들며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같지만 박동 부장님이 아들한테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잖아. 네. 왜 대체 불가능한 존재냐면은 아빠로서 아들에게 드린 시간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아들은 나와 같이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빠라는 사람은 그냥 다른 어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근데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삶을 만드는 건 삶의 재료가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항상 제가 요즘 이제 다다음 책이 저는 시간 관리거든요. 앞으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올해 낸 책이 자산 관리고 내년에 낼 책이 건강 관리고 그 다음에 낼 책이 이제 시간 관리거든요. 관리 저는 시리즈네. 이 3대 관리가 나는 노후 대비의 핵심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네. 노후를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돈을 미리 잘 벌어놔야 되고요. 60 이전에 번 돈으로 우리는 60 이후를 살아가니까. 네. 건강 관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 60까지 만들어 놓은 몸과 건강 컨디션 가지고 60 이후를 살아가는 거고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인 게 60 이전의 삶의 시간이란 재료를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게 돼 있는 사람이 자, 만약 내가 60 이전에 오로지 직장인으로만 살고 회사 인간으로만 살잖아요. 네.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직장 생활하는 데만 썼던 사람은 60 이후에 직장을 나오는 순간 삶이 어마어마하게 공허해져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나이 50에 만약 이 사람이 뭐 새벽마다 어디 뭐 저기 달리기를 했다든지 퇴근하고 탁구를 배웠다든지 주말에 무슨 뭐 저기 도서관에 가서 글쓰기 모임이라도 했다든지 뭔가를 한 사람은 퇴직 후에 이 시간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하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가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AI는 우리의 시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AI가 알고리즘에 따라 추천하는 AI가 만들어낸 영상을 소비하며 멍하니 있는 동안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건 AI를 설계하고 활용하는 회사들이라는 거지. 즉 그들은 우리의 시간을 먹고 살아. 우리가 그런 어떤 미디어라든지 막 이런 데 시간을 쏟는 만큼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에게 가는 광고료라든지 수수료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 전체를 그들에게 쓰게 만드는데 과감하게 이 그들로부터 등을 돌려야 한다. 나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한다라고 이분 쓰셨는데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는 SNS를 덜하란 사실은 얘기일까요? 그거죠. SNS죠. SNS라든지 숏폼 소비를 줄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앞으로 AI가 이제는 창의적인 일을 다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쓰기도 하고 영상도 AI가 만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소비자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글을 읽고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글을 쓰고 뭐든 어떤 콘텐츠든 어떤 식으로든 내가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동네에서 하는 연극 배우로 내가 일을 하든 아니면 무슨 가이드 투어라도 하든 그 외국인들 뭐 그냥 가는데 뭐 하다가 저기 뭘 하든 뭐라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멈추는 순간 내가 일도 제대로 못 시켜요, A한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못 시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얻은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을 때 나의 관점이 그거잖아요. AI 시대에 과연 글쓰기를 하고 사는 작가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책에서 딱 뭐라 그러냐면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럴듯한 글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대. 작가는 위기를 맞게 될까? 아니다. 오히려 진짜 안목을 가진 작가의 입지는 더 강화될 것이다. AI에게 글쓰기를 시켜서 글을 생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글이 정말 좋은 글인지 아닌지는 결국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글을 제대로 읽거나 써보지 않은 사람이 계속 AI에만 의존할 경우 자기만의 진정성 있는 그 안목을 기를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생성된 글은 넘쳐나도 글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문해력을 갖추고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댓글들이 이렇게 다는데 옛날하고 달리 댓글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근데 난 이게 반갑지가 않아. 왜냐하면 보면은 다 그냥 보수로 돌린 댓글들이에요. 거기 너무 댓글을 성의 없이. 왜 달아요? 그 왜 다느냐면 이게 제가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데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그 광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그 블로그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블로그 가서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블로그에 놀러 와 주세요. 이런 걸 하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봇으로 돌리는 거예요. 진짜 영혼 없이 와서 댓글을 단다. 나는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저도 그 댓글을 이제 AI로 댓글 생성하는 거를 이제 시범을 봤는데 그것도 좀 성의 있게 달 수도 있던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뭘 해보려고 막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싸워야 돼. 뭐냐면 점점 더 세상은 편해질 거고 유혹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너 이거 귀찮은 거 하지 마. 넌 그냥 이거 즐기기만 해. 라는 식으로 늘어날 거고 나는 요즘 넷플릭스를 즐겨보긴 하지만 제일 고민은 그거야. 보고 싶은 거 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 네. 이거 보고만 있으면 내 시간들은 다 뺏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내가 내 콘텐츠를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이 AI 글쓰기 저작권이라는 책이 어쩌면 1부, 2부, 3부인데 1부는 AI 시대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2부는 AI 시대 글쓰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고 3부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AI를 통해서 생산한 글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어쩌면 이 변호사로서 되게 전문가적인 어떤 그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1부, 2부 정도만 해도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할 어떤 그런 지점을 짚어주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만 보고 덮었던 옆으로 치웠던 저를 반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이 책에 꽂힌 이유는 저는 이거를 20대 이후 계속 고민했거든요. 네. 나는 통역대학원 다닐 때 이미 이제 자동 번역기와 자동 통역기가 나오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했었고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아까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왜 그 챗GPT를 활용해서 멋진 리포트 보고서 같은 거 써내는 요령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책에도 중간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팁이 나오는데 그것만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박동훈 부장님 아실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얘가 동작한 원리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팁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AI에게 글쓰기를 시킨다면 그 주문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관점을 가질수록 좋다. 맞아요. 이를테면 그냥 야 이거 글을 독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써봐라고 하면은 안 나온다는 거야. 맞아요. 이상한 글이 나와. 그러지 말고 이를테면 이런 식이야. 자 불운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대학생이 다소 우울한 정서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과정하고 그런 대학생의 관점으로 글을 써달라고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좋은 글이 나온대. 맞아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에 심지어 하나 더 가요. 네. 하나의 관점으로 부족하면 자 5가지 서로 다른 독창적인 관점에서 5가지 글을 만들어줘라고 주문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5가지 버전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뭔가 하나를 골라서 자 그거를 계속 수정하도록 요구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도 요즘 마찬가지로 느끼는 건데 챗GPT는요 절대 한 번 준 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은 되게 밍밍한 글이 나와요. 어디서든 본 듯 같은 그런 그건데 일단 주문을 넣을 때 나의 어떤 경험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어디에서 해보지 못한 어떤 경험. 내가 그래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겪은 내가 지금 재테크를 하려고 해. 근데 내 친구 중에서는 주식을 해서 망한 친구가 있어. 이런 것들을 주고 얘한테 뽑아내면은
더 그럴 때는 뭔가가 나와요. 그리고 나는 이건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을 달라고 하면.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갑질이거든요. 그렇지. 너 보고서 5가지 버전으로 가지고 와봐. 뭐야? 그중에 내가 한 가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왜 PD로서 일을 할 때는 무조건 나는 여러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게 나의 일이었거든.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챗GPT한테 일을 시킬 때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 얘는 여기에 아주 최적화된 애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하여튼 배울 점이 되게 많은 책인데 심지어 좋은 거는 총 페이지 수가 131쪽이기 때문에 손바닥 안에 딱 들어와서 그래서 그냥 전철 타고 하루 출퇴근하면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마르모 출판사. 네, 말씀해 주세요. 마르모 출판사에서.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책 잘 만들어 마르모 출판사에서. 근데 이렇게 가볍게 후다닥 읽는데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책이다.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르모 출판사 지난번에 소설을 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네. 소설 그러니까 문학 쪽으로 계속 내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딱 받았는데 이거는 왠지 그리고 마르모 문고 001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내려나 보다. 마치 그 커뮤니케이션 북스 같은데 무슨 총서, 그렇지. 언론 무슨 미디어 총서 이런 것처럼 그렇죠. 쭉 나가나 보다. 방향 전환을 하셨나? 근데 이게 책 보니까 딱 어려워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 마르모 출판사의 이 방향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뭐냐면 이제는 사실 마르모 출판사는 제가 알기로는 1인 출판사 그 대표님 네네. 혼자서 이렇게 주로 이제 책을 작업을 하시고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그냥 우리는 그래서 소설 내는 출판사예요. 우리는 무슨 인문 총서 내는 출판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삶을 정의할 때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로만 나의 삶을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다채롭지가 않아져요. 그리고 표현 양식이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드라마 PD인데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짝수달마다 해외여행도 가요. 이러면은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정지우 작가는 보면은 좌뇌형 직업과 우뇌형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부럽네. 그리고 앞으로 근데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정지우 작가 책 중에서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은 사실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사실 SNS 그 문화에 대한 통렬한 어떤 그 문화 비평책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거든. 그것만 보면 다들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거든. 문제는 그렇잖아. 다들 맛집 가고 여행지 가고 막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들끼리 막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으면 내 삶의 절망이 찾아오거든.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는데 내 인생에는 절망이 찾아오거든. 근데 이런 책도 저는 좋았고 사실 작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라는 책을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것도 정지우 작가 책이에요? 정지우 작가 책이에요.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자본주의 시대에 나 자신을 표현을 할 때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 집에서 어떤 차를 타고 연봉이 얼마이고 돈으로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제대로 어떤 한 삶을 표현하는 양식은 그게 아니다. 돈이 아니다. 돈 말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좋은 책입니다. 오늘 저는 정지우 작가님 책을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든 좋아요. 정지우 작가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와닿는 어떤 화두가 있으면 한번 시작해 보시면 이분 워낙 부지런하게 쓰시는 분이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서 왜 그 책벌레들의 행복이 그거예요. 도작하는 그 작가를 만나는 거거든. 그러면 읽고 싶은 책이 확 늘어나니까 삶이 아주 독서의 삶이 즐거워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나는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장마철이 사실은 책 읽기 제일 좋아. 어디 나갈 필요도 없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틀어박혀서 책 읽으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로봇 단순 작업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뭐?
저 이사를 앞두고 짐 정리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애들 레고가 엄청 많은 거예요. 레고. 근데 레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 이제 그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레고가 계속 쌓이면 맞아. 야, 우리 집에 레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를 갖고 뭘 만들려고 하면은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쉽게 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레고가 많아지는 이유는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뭘 하기 귀찮으니까 또 사는 거야, 애들이. 맞아. 옛날 레고는 그게 미리 대본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맞아. 막 이상하게 조립식도 아닌데 프라모델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고 돼 있잖아요. 레고의 상술로 보이는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레고가 있지만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정리를 약간 하다가 에이 안 해. 그러고 그냥 싸가지고 그냥 대충 저기 밀어놓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뭐를? 한 5년 기다리기로 했어. 그러면 분명히 그 사이에 그 레고를 휴머노이드가 지가 시간을 들여서 인내심을 가지고 분류해줄 하나씩 뜯어가지고 그런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5년도 안 걸릴 거야. 혹시 레고 관계자분 듣고 계시면 빨리 저기 부서 하나에다 레고 저기 저 휴머노이드 분류하는 그거 프로젝트 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받아다가 분류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그것도 사업이야. 맞아요. 하세요. 레고. 공감하는 부모들 많죠? 많지. 레고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사 준비하느라고 또 바쁘시겠구나. 진짜 눌러 앉고 싶습니다. 2, 3년마다 이게 뭡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는 다 맹모가 되지요. 맹자 엄마. 맹모 삼천지교. 아이를 따라서 이렇게 직주 근접성이 아니라 학주 근접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이사를 다니게 되지요. 넋두리로 오늘 또 클로징을 하게 되네요. 그래요. 하여튼 장마철에 재미난 책 많이 읽으면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그렇군요. 네, 다음 주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그러면 봬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